안녕하세요. 저는 기타를 치는 이승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항상 제가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은 음악 관련해서 기타 연주자 아니면 곡을 쓴다든지 그리고 또 기획 쪽 일을 또 했었고, 사실 코로나가 발생이 안 됐더라면은 어떤 기획 쪽 일을 계속 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네, 주로 음악 관련 일을 했는데, 음악 외에도 이제 문화예술 좀 해서 문화예술 관련해서 교육 쪽이라든지 문화예술, 그리고 또 문화재를 활용한 그런 사업들, 다양한 분야에서 많이 해왔습니다.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무대에서 주로 활동하는 그런 분야의 예술인이기 때문에 사실 무대를 설 수 있는 기회들이 정말 심각하게 많이 줄어든 상황이었는데, 이번에 근데 최근에 제가 이제 프로젝트 팀을 하나 만들어서 공모전에 도전을 했습니다. 근데 결과는 생각처럼 안 됐는데, 근데 그걸 계기로 해서 좋은 아티스트들 지역에 있는 만나게 된 계기고, 제가 이번에 그 공모를 하면서 제 스스로도 많은 걸 깨우친 시간이었어요. 뭐냐면은 제가 너무 지역에 있으면서 너무 안일하게 그동안 좀 음악적으로 살아오지 않았을까. 근데 이번 계기를 통해서 좀 뭐랄까 스스로 좀 다잡아보고, 좀 생각을 다시 정리한 그런 계기였었고, 그리고 방식으로는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비대면으로 작업을 했거든요. 저 이제 같이 프로젝트에 합류한 멤버들하고, 저는 이제 음악 쪽이기 때문에 음악 각자 파트별로, 그러니까 건반 주자 아니면 베이스 연주자, 기타, 보컬, 드럼, 이렇게 각자가 개인 작업한 그걸 이제 받아서 그걸 최종 작업을 하는 그런 식으로 비대면식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보통은 녹음실이라든지 아니면 어쨌든 현장에서 직접 대면을 해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저희가 온라인상으로 단체 채팅방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작업을 했습니다. 사실 저는 예술이라는 게 이게 저는 좀 언어의 함정이랄까요. 물론 이제 이렇게 구분 지어야 되는 게 분명히 사람 살면서 필요하지만은, 근데 예술이라는 게 저는 그냥 삶인 것 같아요. 그냥 뭐 예술이라고 해서 특별하거나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일상에서 그냥 이렇게 우리가 하는 행위 아니면은 삶을 살아가는 방식도 저는 예술이라고 보거든요. 어떤 특별하기보다는 그냥 예술이라는 건 그냥 삶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0년 후에 제가 이제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10년이라는 세월이 살아보니까 되게 긴 세월이 아니더라고요. 저도 이제 10년 전에를 또 되돌아보고 20년 전에를 되돌아보고 그러면은 지금 살고 있는 게 똑같은 것 같아요. 제 연장선상에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아마 10년 후에도 지금 같은 일을 특히 음악 관련해서 또 기타 연주 관련해서 계속 할 것 같고, 또 그렇게 하고 싶고, 제 바람은, 욕심은. 그 외에 좀 다른 게 있다면 아마 좀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사업체를 갖고 있는데, 지금 기업의 좀 총수나 그쪽으로 좀 뭔가 좀 비즈니스적으로 좀 사업체가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잘 꾸려져서 그쪽 일을 좀 잘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이름이 2개가 있습니다. 저희 태어날 때 아버지가 지으신 이름은 이현숙이고요. 제가 20년 전에 문단에 입문할 때 필명을 이보영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보영이라고 일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지금도 이제 책을 4권을 냈지만 어디 가가지고 저는 시인이란 말을 제가 하지 않습니다. 거의. 저는 초등학교 때 제가 이렇게 여기 해남에 이제 초등학교를 다녔는데, 그때 국민학교인데, 그때 제가 국민학교 때 학교에 100일장에 상을 탔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정말 시인이 되어야지. 근데 그 꿈을 펼치지 못하고 있다가 제가 20년 전에 문단에 입문을 했었고, 또 이렇게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나서 제가 책을 4권을 내게 됐고, 지금은 이렇게 정말로 글쎄 문학이라기보다 문학은 문학이지만 제가 글을 내었던 그런 경험들을 제가 삼아서 지금 제가 아이들에게 정말 나처럼 정말 글을 쓰고 싶었지만 중간에 이렇게 펼치지 못하는 그런 애들이 없도록 제가 지금 많이 애들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로 예술인들이 활동을 거의 못한다. 그래서 이제 어떤 예술인들이 하는 어떤 그런 그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근데 보니까 그냥 메일이 와서 열어봤는데 그 개인은 없고 다 거의 단체더라고요.
다 음악단체. 근데 저는 제가 설을 냈습니다. 개인이지만. 설을 냈는데 다행히 선정이 돼가지고 제가 신앙송을 맨 첫 번째로 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도전을 해봐야 되겠구나. 다 단체만 신청하게 돼 있는 서류가 됐었지만 저는 개인이지만 그 내용을 써가지고 그걸 내가지고 제가 이제 작년 1월 달인가 제가 신앙송을 한 적이 있어요. 저는 10년 후에 지금 계획이요. 제가 몇 년 전에, 지금은 제가 이렇게 이제 거의 매일같이 이렇게 아이들하고 활동을 하지만 10년 뒤에는 제가 아이들을 그런 수업을 할 수가 없으니까 제가 그 문예 연수를 받았거든요. 제가 10년 뒤에는 어르신은, 지금은 시대가 이제 거의 문예에는 없기 때문에 10년 후에 어르신들한테, 지금도 학원은 있지만 어르신들한테 글쓰기와 한글 가르친 거 하고 또 스마트폰이며 여러 가지를 함께 하려고 10년 후 제 모습을 그렇게 저는 그리고 있습니다. 나에게 예술이란 사랑이고 행복이다. 저의 이름은 안치선입니다. 공연 연출 대본을 쓰는 극작가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라남도로 귀촌한 지는 한 6년 됐고요. 그전에는 대학로에서 연극을 계속 했었고 뮤지컬도 만들고 이랬었는데 6년 전에 전라남도로 내려와서 활동을 하게 되었고요. 저의 인생은 공연장에서 항상 이루어진 것 같아요. 공연을 하나 만들고 공연을 하고 관객을 만나고 그리고 또 공연 준비하고 공연하고 관객 만나고 늘 언제나 그런 식이었는데 저는 작품을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그런 연출가의 인생을 살아왔고 지금도 그렇게 계속 연출 작업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제 처음 너무 놀랬죠. 무슨 우리 공연계는 너무나 큰 타격이 있었어요. 무슨 사업 수정을 계속 해나가야 되는 그런 과정이라 너무 힘들었는데 어쩔 수 없이 공연은 이제 해야 되고 그래서 생각한 게 이제 아마 대한민국 최초가 아닐까 싶은데 극장 안에서 세트를 만들고 조명을 세트를 하고 막 그렇게 이제 극장에서 이루어지는 공연이었는데 이제 극장에서 못하게 하니까 그걸 야외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일반 가정집에 진짜 마당이 있는 그런 가정집에 세트를 해놓고 마침 그 공연이 80년대 초반에 한 여인숙이었어요. 마당이 있는 여인숙. 그러니까 마당이 진짜 실제 마당이고 실제 하늘, 실제 수도 그런 걸 활용을 해서 연극을 만들었죠. 공연을 그렇게 했고 근데 관객도 이제 없이 촬영을 해서 편집을 해서 그렇게 공연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제가 연극 연출인지 영화 감독인지 헷갈릴 정도로 촬영하고 편집하는 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그런 작업을 했는데 코로나 시대에 공연예술계가 어떻게 자리를 잡아가야 되는지 새로운 시도를 한번 그렇게 해봤고요. 또 하나 작업은 춘극이었는데 그 춘극을 우리 지역, 제가 살고 있는 이 장흥 지역에 아주 아름다운 명소들이 많거든요. 소등섬의 일출, 이런 것들, 또 제암산, 청관산 이런 데 꽃들, 나무들 이런 것들을 배경으로 해서 춤꾼들이 그 배경에서 그곳에서 이제 직접 춤을 추고 그걸 영상에 담고 그래서 원래는 극장에서 하는 공연이었는데 그거를 야외에서 공연을 해서 촬영을 해서 이렇게 선보이는 그런 작업들을 해봤는데 절반의 성공이라 그럴까? 부족한 점도 있고 만족스러운 점도 있고 그랬습니다. 아무튼 어려운 시기를 그래도 나름
어떻게든 해보려고 노력하면서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나에게 예술이란 공감입니다. 저는 공연을 제작하고 연출하고 그런 창작을 하는 사람인데, 저에게는 대본을 쓰거나 하나의 작품을 선보일 때 관객과 만나는 그 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거든요. 저의 작품이, 제가 생각하는, 제가 선보이는 이런 작품이 관객들하고 만났을 때 관객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변화가 생기고 나와 어떤 면에서 같이 공감을 하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저의 지금 작업의 모토인데, 그런 면에서 보면 예술은 저한테는 관객과의 공감, 같이 작업을 하는 배우와의 공감, 스태프들과의 공감, 그래서 이 동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하나의 프로젝트를 가지고 어떻게 공감하면서 작업을 해나가느냐, 그게 저한테는 가장 중요한 일이고, 그런 공감을 형성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저한테는 예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의 목표는 제가 20년 후, 30년 후 힘이 없을 때까지 계속 현장에서, 무대에서 배우들과 스태프들과 만나고 관객들과 만나는 그런 작업을 하는 그런 공연 연출가가 저의 목표입니다. 네, 저는 광주 전남에서 활동하고 있는 소프라노 김아라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조금 남들 앞에 나서는 거를 좋아했고요. 좀 튀는 아이였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이제 반에서 발표하는 것도 좋아했고, 그 다음에 축제 때 유난히 바쁘던 그런 유년 시절을 겪다가, 그때 어린 마음에 이제 실용음악을 할까, 뮤지컬을 할까, 클래식을 할까, 그 셋 중에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성악을 하면 학교 선생님이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어렸을 때의 마음에 저 혼자 결정을 했던 것 같아요. 부모님께도 여쭤보지 않고, 부모님은 조금 얘가 갑자기 왜 이러지?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어요. 갑자기 제가 부모님께 가서 저 성악을 하고 싶다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부모님은 전혀 관련이 없는 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겠다고 하셨는데, 다행히 감사하게 오케이를 해주셔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전공 공부를 하기 시작했죠. 예술 하시는 분들은 항상 그 양면적인 마음이 있으실 것 같아요. 언제든지 그 때려치고 싶다는 마음이 하루에도 10번씩 드는데, 어쩌다가 한 번씩 좋은 계기가 나타나서 성과를 받다 보면 또 그 마음이 며칠간 사라지고, 이거에 계속 반복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 밀당이라고 해야 할까요? 나와의 끝없는 밀당? 그런 것 같아요. 직업적으로도 그러지만 그쯤이면 엄마가 돼 있지 않을까요? 좋은 엄마가 돼 있었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소설을 쓰고 있는 김동하입니다. 모든 소설가들이 그렇겠지만 책을 좀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책 자체를 좋아했다기보다는 그 책을 읽는 제 모습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책 읽는 사람은 다들 좋아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 책을 읽을 때 나는 조금 뭔가 좋은 사람이 되는 것 같고, 그런 느낌? 그래서 사실 뜻도 모르고 읽은 책이 많았어요. 어릴 때 제가 청소년 때는 일본 소설들이 좀 유행이었었는데, 지금 대학에서 읽어야 할 소설들 그때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그냥 무작정. 그래서 뜻도 모르고 그냥 그때 소설에 나오는 배경, 풍경 묘사, 그런 느낌들이 좋아서 많이 읽었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나도 한번 써보고 싶다. 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써보기 시작했고, 대학을 관련된 학과로 진학을 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작가가 되기 위한 준비 과정을 거쳤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되게 일반적인 작가분들의 평범한 코스이기도 하고요. 사실은 이제 소설가가 된 직접적인 이유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현실 도피가 좀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어릴 때 저를 둘러싼 환경이 되게 약간 양가 감정이 강했거든요. 그래서 좋으면서 좋은 만큼 되게 싫고 버리고 싶고 떠나고 싶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소설, 글쓰기, 독서 이 두 가지 방식으로 많이 해소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소설을 쓰는 일을 하게 된 것 같고요. 네.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는 스릴러란 장르를 주력으로 이제 쓰고 있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에서 고민이 좀 많은 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스릴러라는 장르는 어찌됐건 이제 장르 소설로 분류가 되고 이야기성이 강조되는 장르고, 따라서 이제 독자가 얼마나 재밌게 흥미진진하게 읽을 것인가의 포인트를 맞추기 때문에 제가 말하고 싶은 부분, 제가 표현하고 싶은 부분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데는 조금 다소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런 부분에서 배우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금은 스릴러를 주력으로 쓰고 있지만 이러한 것들이 토대가 돼서 다음에는 더 다양한 장르의 소설들을 써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나에게 소설이란 약간 이불 속, 네, 이불 속. 그러니까 저는 약간 대인기피증도 살짝 있고요. 사회성이 상대적으로 좀 부족해요. 그래서 사람들 많이 만나거나 외부 활동을 하고 나면 급격히 소설을 쓰고 싶어집니다. 그러니까 소설을 쓸 때 제 스스로가 제일 편안함을 느껴요. 힘들지만. 그래서 약간 이불 속 같은 느낌? 네. 소설가란 직업은 훨씬 더 다양해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그러니까 오디오북 시장도 지금 AI부터 해서 엄청 커지고 있고, 한류 열풍 때문에 한국 문학이 지금 세계로 수출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영상화에 대한 관심도도 커지고 있고, 기존에 그래서 그 작가님들도 책 쓰는데 전념을 하는 게 이제 기본이지만, 거기서 이제 내일은 끝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원고가 끝나면 내일은 끝났다. 그런데 지금은 작가님들이 거의 1인 엔터테이너처럼 자기 작품을 가지고 다양한 방법을 작가 스스로 이제 고민하는 시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1인 출판사도 좀 더 늘어날 것 같고요. 작가가 1인 기업 같은 형태의 작가님들도 이제 많이 등장할 것 같고, 이 스토리를 기반으로 해서 훨씬 더 다양한 장르의 창작품들이 파생되지 않을까. 네. 그런데 저는 이제 일단 지금 쓰고 있는 스릴러란 작품이 조금 제 작품이 어떤 식으로든 한국이 스릴러 시장이 아직은 좀 비좁거든요. 그걸 좀 확장시키는 데 도움이 됐으면,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는 넷플릭스 같은 데서 제 작품을 원작을 사갔으면, 그래서 그게 뭔가 기폭제? 한국의 소설 원작들이 이렇게 보여질 수 있다라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저는 이거를 시각예술, 자연예술, 네, 와일드 플로리스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집은 제가 유년에 초등학교, 그때는 국민학교죠. 국민학교 한 3, 4학년 전까지 살았던 고향이고요. 제가 태어나고 유년에, 아주 어렸을 때 유년의 기억을 갖고 있던 고향이고요. 이제 성장해서는 청소년기, 그 다음에 청년기는 광주에서 보냈는데요. 광주에서 이제 졸업을 하고, 꽃집 플로리스트로 이렇게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에서의 생활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고, 늘 언제나 옥상에 올라가서, 저녁에 해질 무렵 옥상에 올라가서 수많은 불빛들을 보면서 참 도시 생활이 참 조금의 뭔가 답답함들, 막연함들, 두려움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도시에서 그렇게 플로리스트로 20대를 보내고 30대는 뭔가를 찾아서, 인생의 스승들을 찾아서 많이 여행하고 모색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30대 후반에 뭔가 나의 집은 어디인가, 그렇죠. 집으로 가는 길이라고 그러잖아요, 보통. 그래서 나의 집은 어디일까, 이렇게
많은 생각들을 하면서 30대 후반에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와서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살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고요. 그 도시에서 하던 꽃집과 그런 플로리스트 활동을 시골에서 어떻게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까? 시골에서 꽃집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 고민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던 와중에 이제 조금 지금까지 모아놨던 책들, 그 다음에 지금까지 자료들, 어떤 그런 것들, 내 물건들을 차분히 정리할 공간이 필요하고 조금 정리를 하고 좀 다시 떠나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40대 초반에 작은 집 짓기를 시작을 해서 한 3년여에 거쳐서 돌집을 지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그래서 시작할 때는 혼자 그다음에 마을 사람들하고 또 가족들의 도움으로 스스로 집 짓기를 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지금 현재 남편을 만나고 또 40대 초반에 결혼을 하게 돼가지고 지금은 딸과 함께 이제 이 돌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이제 개항하고 10여 년 동안 바쁜 일상의 삶 속에 있으면서 도대체 뭘 하고 살 수 있을까? 시골에서 나는 무슨 일을 해야 될까? 그런 고민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러면서 자연을 많이 관찰하게 됐던 것 같아요. 숲에 가고 자연의 변화들을 느끼면서 무엇이 싹트고 꽃 피고 열매 맺는지, 그리고 어떻게 일상과 연결될 수 있는지, 그러면서 조금씩 정원을 가꾸기 시작했고 자연에 나는 재료들로 조금씩 친구들하고 수업도 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일상 판타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예술이란 위로죠. 위로이기도 하고 내가 갈 길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박미화 작가님을 좋아하는데요. 그분 작품을 보면 제 자신을 들여다보게 되고요. 많이 위로를 받아요. 눈물도 흘리고, 아, 예술이라는 게 이렇게 삶에 위로를 주는구나. 또 그분의 삶도 들여다보고요. 작가의 삶도 들여다보고요. 얼마나 그 치열한 일상 속에서, 삶 속에서 자기의 작업, 예술원들을 이끌어내는지 훌륭한 모델이 되기도 하고요. 또 내 분야에서 어떻게 팍팍한 일상과 삶 속에서, 고단한 삶 속에서 좀 더 내가 위로받는 것들을 통해서 또 타인들을, 이웃들에게 좀 위로가 될 수 있는 일들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도 하게 되는,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네. 아, 그렇죠. 코로나는 정말 당혹스럽기도 하고, 참 암담하기도 하고, 또 암담한 것은 제 삶보다는 제 딸아이의 미래, 아이들의 미래의 삶을 생각하게 되면서 좀 더 암담해지고, 근데 자꾸 이제 매체를 보면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 활동이 위축되고 이제 생계의 어떤 타격들, 물론 이제 그 부분도 아주 중요하고 이제 경제를 살리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부분에 초점이 맞춰지는데, 저는 뉴스에서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지 않는, 그거는 아주 지구의 위기들, 기후 변화들, 지구의 미래, 아이들의 미래,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는 아주 큰 계기가 되고요. 지금도 많이 불안하고 지구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요. 그리고 반면에 나의 일상과 삶의 스타일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요. 그래서 조금 더 그런 자연적인 메시지, 조금 더 지속 가능한 또 삶의 또 방식이라든가 조금 생태적인 감수성들을 어떻게 조금 사람들하고 좀 나눌 수 있을까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의 재료들, 자연의 기술들, 자연에 주는 위로들을 조금 이웃들과 또
프로젝트로 사업으로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을지 지금 고민하고요. 조금씩 또 제 작업 공간을 만들고 있고 또 자연 정원을 지금 구성하고 작업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조금 더 이렇게 좀 생태 감수성들 또 미래에 대한 어떤 기술들 그리고 또 치유받을 수 있는 치유라기보다는 위로받을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